네, 수화 연산 교수학습 실제에 대한 요약 읽고 키워드 확인한 후에 기출문제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오늘의 주된 내용은 수화 연산 영역 지도에 관한 교과서 분석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교육과정 문서에서 유의사항이나 관련 해설에서 뭐뭐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과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문장 자체로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이해부터 볼까요? 수화 연산 성취 기준을 먼저 볼 텐데요. 성취 기준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 어떤 것들을 어느 단원에서 배우는가, 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습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하고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는 평가의 유의점이나 교육과정 뭐뭇의 유의사항이라고 나오지 않고 성취기준 해설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의사항에 비슷한 부분들은 암기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1번은 주된 내용에서는 많지 않고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내용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정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는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실생활에서 사칙 계산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3번,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은 순환소수가 유리수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다룹니다.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추후에 기출문제 푸실 때 보면 알겠지만 이런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기출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의 이해와 함께 암기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무리수의 예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무리수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짐을 이해하게 하고 수체계의 논리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성취기준 기준 적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계산 방법을 끈기 있게 찾아보게 하고 풀이 과정과 결과를 반성하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합니다. 제곱근과 무리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도입할 수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등을 이용해서 무리수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정수 유리수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칙 계산 이외의 이항연산 문제 역시 다루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주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해하는 수준이어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 수직선 모델이나 셈돌 모델 등을 이용하여 음수의 덧셈과 뺄셈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숙달을 위해 뺄셈을 덧셈의 역연산으로 지도하며 음수의 곱셈을 귀납접 외사법, 수직선 모델 등을 사용하여 지도합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통약 불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때 통약 불가능이라는 말은 같은 단위로 잴 수 없다, 이런 같은 기준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는 무리수의 정의는 그 존재성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해야 하므로 무한소수 개념이 무리수 도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은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한 엄밀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는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무리수 도입은 유리수가 아닌 수의 존재성으로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소수가 존재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제곱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직관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5번. 형식 부력의 원리에 따라 자연수 체계의 대수적 구조로부터 정수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은 발생적 측면과 음수의 형식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음수의 형식적인 본질에 익숙하게 하며 일관성이 결여된 물리적 모델이 갖는 임의적이고 협약적인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학 외적인 맥락을 포함하는 풍부한 맥락에서 구조화된 내용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을 때 일반적인 구조를 발견하거나 수학화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음수가 가진 형식적인 맥락은 책에 나온 내용은 동쪽과 서쪽, 이익과 손해, 상승과 하락, 해발과 해저, 미래와 과거, 득점과 실점이 있습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은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음수 지도를 위한 형식적 구조적인 접근은 음수의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모델들이 음수의 대수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 본질적으로 갖는 한계성에 대한 대안이며 이는 프루이덴탈의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여 무리수의 근사값을 곧바로 계산할 수 있어 두 값 사이의 다른 무리수의 존재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조밀성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집합에 관련된 내용은요, 우정호 선생님 책에 대한 내용의 요약이고 집합을 이론에선 다뤘는데 책에는 실제가 있지 않아서 실제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의 요약과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합기호 안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와 같이 들어있는 집합이나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임의의 삼각형, 원, 사각형의 집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삼각형, 원, 사각형을 나타내는지 개념으로서의 세 도형의 집합인지 단일 패곡선 가운데나 중괄호 사이에 그려놓은 바로 그 삼각형, 원, 사각형의 집합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모모의 모임이 집합이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일상어에서 집합과 모임을 동일시하며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학적 용어의 집합의 뜻과 일상어 사이의 괴리 현상에서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 용어에서 부분을 지칭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전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부분과 전체는 공통의 부분이 없는 서로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어에서 부분이라는 단어의 뜻을 떠올려서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나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식론적 장애가 나타납니다. 일상어에서 속한다와 포함된다가 구분 없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학에서 원소와 부분 집합을 규정하면서 수학 용어와 일상 용어의 사이의 괴리 현상에 의해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의를 보시면 원소는 A가 A에 속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분 집합에 대한 표현은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라는 포함을 사용합니다. 5번 원소 나열법은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를 모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엔 편리하지만 원소가 많은 경우에 모두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조건 제시법은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제시하여 나타내면 많은 수의 원소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으며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쉽게 알아보기엔 편리하지만 원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기억은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인 숫자의 집합을 나타내고 있으며 니은은 추상적인 개념인 수의 집합을 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 왼쪽에 지시하는 점을 찍어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은 프루이덴탈의 주장입니다. 집합에 관련된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성취기준 해설 및 적용 시 고려사항을 보겠습니다. 성취기준하고 그 해설과 이런 것들이 집합은 집합과 명제가 엮여 있어서 집합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집합의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다루고 집합의 연산에 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만 간단히 다룹니다. 집합의 개념이나 집합의 포함 관계는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평가합니다. 집합과 명제를 이용한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기르게 합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유한집합, 무한집합, 서로 같다라는 용어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과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2007년 기출문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007년 1번과 2번 수와 연산에 관련된 기출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수 지도에 관한 다음 두 교사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의 예를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라고 했는데 1번을 먼저 보면 음수 개념과 그 연산의 의미를 크기 또는 양과 관련지어 파악하기 때문에 음수를 수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라는 예를 들고 구체적인 음수 모델 예를 두 가지 써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키워드에서 암기했던 음수의 인식론적 장애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있었던 거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어떻게 빼는 것이 가능한가 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빼는 것이 가능한지를 위에 문장에 있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두 번째는 작은 수의 제곱이 큰 수의 제곱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는가 였죠. 그래서 그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은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의 제곱보다 크다. 작은 수의 제곱이 큰 수의 제곱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적었는데 다른 두 개를 더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구체적인 음수 지도 모델을 적을까요? 가장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 적겠습니다. 샘돌 모델, 수직선 모델. 2번 문제 볼게요. 박교사 내용 중에 규칙성을 탐구하여 연산의 원리를 발견하는 귀납적 외사법, 기존의 수체계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음수를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인 형식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음수의 연산을 지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3번 귀납적 외사법에 따라 지도할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귀납점 외사법은 원래 알고 있는 것에서 규칙을 발견해서 확장하는 거니까 자연수의 곱셈에서 확장한다 라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써볼까요? 이렇게 적을게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자연수의 곱셈에서 정수로 확장하려면 자연수의 사칙 연산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확장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연수의 곱셈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곱셈에서 승수를 1씩 줄이면, 승수라는 말이 낯설면 곱하는 수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승수를 1씩 줄이면 그 결과가 2씩 줄어드는 규칙을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규칙을 귀납적으로 발견한다. 그러면 그 예시가 이런 거죠. 2 곱하기 3은 6이고 2 곱하기 2는 4고 2 곱하기 1은 2입니다.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왜냐하면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걸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으로부터 발견한 규칙을 정수로 확장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2 곱하기 1이 2였는데 이제 2 곱하기 0은 2씩 줄어들어야 하니까 0이 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2가 줄어들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4번. 형식 부력의 원리에 따라서 지도할 때는 방정식의 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정의하는 건 방정식 x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이거죠. 이것을 마이너스 1이라 한다. 네,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2010년 2차 1번 보겠습니다. 네, 2010년 2차 문제 1번입니다. 2차라서 확실히 조금 적을 게 많은 문제였어요. 그래도 내용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에서 정수의 덧셈과 곱셈을 지도한 후 유리수의 정의와 유리수의 덧셈, 곱셈을 지도하는 두 교사의 방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거죠. 김 교사의 방식을 보면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고, 유리수의 계산은 초등학교에서 다룬 분수의 계산법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분수의 계산법이 참고사항에 나와 있고요. 정교사는 유리수가 방정식의 해이다 라는 내용이고, 유리수의 계산은 정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의 형식 부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볼까요? 김교사의 방법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교사가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리고 설명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올라가서 보면 유리수가 3분의 2, 5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5로 되어 있고 계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계산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의 3분의 2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3분의 마이너스 2가 모두 같다는 사실이 수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같다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가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걔를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면 양수 나누기 음수가 음수고 그리고 음수 나누기 양수가 음수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야겠죠.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2 혹은 3분의 마이너스 2 이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즉, 2 나누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이게 마이너스의 3분의 2랑 같은 거고 마이너스 2 나누기 3이 3분의 마이너스인데 얘도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알고 나면 김교사의 방법에 따라서 계산 과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얘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김교사의 방법은 초등학교에서 분수를 다루는 방법이죠. 이거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는 위에서 같다고 한 아무거나 둘 다 가지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썼던 내용으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랑 같은 거고 이렇게 되면 위에 나온 계산식대로 위에 나온 요 계산식대로 적는 거죠. 곱하기니까.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4가 되고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5분의 8인데 얘가 마이너스의 15분의 8과 같다 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정교사는 학생들에게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7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7분의 5를 계산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교사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순서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전 번호를 붙여서 적습니다. 적어볼게요. 1번 형식 부력의 원리의 상세한 의미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저희가 암기했던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형식 부력의 원리란 어떤 기하적, 대수적 구조를 확장할 때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인정된 성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교사가 추가로 정의해야 할 수학적 대상이라는 건 지금 유리수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정교사가 추가로 정의해야 할 수학적 대상은 앞에 예시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4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인 거 만족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7 곱하기 y를 7분의 5였죠. 5를
만족하는 y의 값이 7분의 5라는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3번. 자, 이제 유리수의 덧셈하고 곱셈을 유도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형식 부력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해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볼까요? 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AX는 B의 해가 A분의 B이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C분의 D죠. 그러면 CY는 D의 해가 C분의 D이다. 왜냐면 A는 0 아니고 C가 0 아니니까요. 즉, 이 말은 뭐냐면 X가 A분의 B, Y는 C분의 D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위에 가지고 있는 식에서 얘는 양변에 C를 곱하고 얘는 양변에 A를 곱합시다. 그러면 ACX는 BC가 되고 ACY는 AD가 되겠죠. 여기에서 양변을 각각 더합니다. 그러면 ACX 더하기 ACY는 BC 더하기 AD가 되고 AC 결합법칙을 이용합시다. 이것이고 이거이므로 X 더하기 Y는 AC분의 BC 더하기 AD가 됩니다. 즉, X가 A분의 B이고 Y가 C분의 D니까 AC분의 BC 더하기 AD가 유도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곱셈을 유도해야겠죠. 그러면 AX는 B 여기서 하나 끝내고요. CY는 D의 양변을 각각 곱할까요? 양변을 각각 곱하면 ACXY가 BD가 되고 그러면 XY의 해는 AC분의 BD가 되겠죠. 즉 X가 A분의 B였고 Y가 C분의 D였으니까 곱하기가 유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이 지도해야 되는 내용을 상세한 계산 과정을 적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번에서 이미 유도를 해놨기 때문에 위에 3의 결과에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7분의 5를 계산하면 이 과정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산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밑에 이어서 쓸 수 있게 얘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답변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2014년 전공 A의 서술형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다음은 정수의 사칙연산을 지도하기 위한 셈돌 모델, 수직선 모델, 귀납적 외사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정수의 사칙연산을 지도할 때 셈돌 모델의 약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직선 모델의 장점을 각각 쓰고, 정수의 사칙연산을 지도할 때 수직선 모델의 약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귀납점 외산법의 장점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3점이 문제인 것처럼 외운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외운 대로 적어보도록 하죠. 셈돌 모델의 약점부터 적을까요? 셈돌 모델은 소멸 법칙을 이해해야 하죠. 그래서 소멸 법칙을 이해해야 하고, 곱셈과 나눗셈을 곱셈과 나눗셈의 규칙이죠. 곱셈과 나눗셈의 규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선언해야 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에 나온 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직선 모델은 정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단점이 뭐였죠? 음의 부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대로 적을게요. 음의 부호가 상황에 따라서 왼쪽을 향한다. 그리고 반대 방향 뺄셈. 다중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귀납점 외사법의 장점은 뭐죠? 그래서 이런 것의 귀납점 외사법은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바탕으로 관찰에 의한 귀납적 결과를 자연스럽게 확장하여 정수의 사칙연산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다음은 2015년 전공 B의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15년 전공 B의 1번입니다. 이건 제가 시험 볼 때 풀었던 문제였던 것이 기억이 나는 문제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공국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수화 연산 영역,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유의점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보기와 같이 여기 나온 보기는 중학교에서 나타내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학습 내용을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에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그냥 아예 이렇게 대놓고 뭐뭐의 교육과정에 근거해라 라고 하면 그냥 교육과정 문서에서 외웠던 문장을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의점이라기보단 고려사항이랑 성취기준 해설에 녹아져 있으니까요. 거기서 외운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이유를 적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지 않는 걸 왜 다루지 않을까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배우는 게 조금 더 초점이 되어 있죠. 근데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떠올려 보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이걸 배우는 이유 자체가 수와 연산 영역에서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배우죠. 그리고 그 역이 성립하게 함을 알게 하죠. 그리고 무리수를 도입하게 되잖아요. 이걸 도입하니까 중요한 건 순환소수와 유리수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건 다루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가장 간단한 걸 적을까요? 네. 이렇게 하나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학습 내용을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었죠. 고려사항으로 나온 그 내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볼게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은 순환소수가 유리수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다뤄야 합니다.
이것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불안하다면 뭐 더 적어본다면 너무 긴 거. 순한마디가 지나치게 길거나 아니면 공식화하여 다루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2018년 전공 B의 1번 같이 볼게요. 네, 이번엔 1호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유의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여주고 그리고 샘돌 모델을 설명하고 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도 방안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 사칙 계산 이외의 2학년사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내용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샘돌 모델은 기출문제 풀면서 다 외워버릴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나오죠? 자,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샘돌 모델을 이용하여 플러스 3 마이너스 2를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샘돌 모델을 설명하고 흰돌은 음수 나타낸다. 그리고 이거의 규칙이 소멸 법칙이었죠. 그 내용을 설명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검은 돌 하나와 흰 돌 하나는 같이 없애거나 더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2를 설명해 볼까요? 이거는 양수 검은 돌 3개랑 음수 흰 돌 2개를 빼는 거죠. 그래서 검은 돌 3개에서 흰 돌 2개를 빼는 것이므로 이렇게 적는 거죠. 검은 돌 3개에서 빼기 흰 돌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검은 돌만 있고 흰 돌을 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따라서 검은 돌 2개랑 흰 돌 2개를 같이 더해주고 흰 돌 2개를 빼죠. 그러면 남는 것이 검은 돌 5개가 됩니다. 즉, 그래서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가 5다. 이것이죠. 근데 이 방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계는 계속 쓰던 거죠. 소면 법칙을 이해해야 하고 곱셈과 나눗셈의 규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선언해야 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형식 부력의 원리였죠. 그래서 음수의 대수적 성질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 부력의 원리를 적용하여 형식적으로 다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도 방법은 이거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의 예가 사칙 계산 이외의 2학년산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의 예는 간단합니다. 예전 교육과정에서 실수, 뭐 닫혀있다 이런 것까지 가르칠 때 했던 내용인데요. 사칙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산을 정의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로 A, 세모, 별 이런 기호 많이 쓰죠. A 세모 B가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빼기 2AB라고 합시다. 이거일 때 3하고 5의 값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수화 연산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이제 1장을 마친 게 되죠. 다음 주에는 2장 대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1장에서 다룬 내용 끊임없이 반복해야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화이팅입니다.